기업에서 하드볼 도입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체크해야 될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통합 관련된 네네네. 관점에서 어떤 쪽을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RFP 같은 거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 체크 예.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최근 제가 한 2, 3년 동안 네. 고객사에서 나오는 이 RFP나 네. RFI나 이런 네네. 거를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뚜렷한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네네. 두 장 정도로 네네네.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네. 우선 말씀드리면은 초창기에는 하둡이라는 거는 내가 인하우스에서 내가 구축을 하고 우리 스스로 유지하는 거야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거 하실 수 있는 고객사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고객사들은 보통 특징을 보면 개발자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리고 이미 오픈소스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상용 툴에 익숙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런 하둡 인프라 관련해서는 주로 요즘은 인하우스에서 하시기보다 그냥 구매하는 쪽으로 많이 도입을 하시는 쪽으로 선회를 하셨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둡도 아파트 하둡을 잘 쓰시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편의성이나 모니터링 관점에서 보시려면 배포판을 쓰셔야 되고요. 그 네네. 배포판 중에서도 엔터프라이즈급의 배포판을 쓰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실제 고객사 갔다가 이제 그분들은 엔터프라이즈 버전까지는 아직 안 쓰시고 계셨는데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는 교육을 받으시더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되게 또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기술 지원 측면에 있어서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널리지 베이스도 있고요. 오라클이 갖고 있는 널리지 베이스도 있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데라 쪽 관련된 그런 그 케이스들도 보곤 하는데 네. 그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이슈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혼자 끙끙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고객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 이제 그런 걸 아예 요청을 하세요. 먼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하실 때 하둡이 2.0으로 넘어가면서 고가형성이라는 거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 고가형성이나 그런 거 관련된 거를 클러스터를 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기본 환경으로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 고가형성을 실제 테스트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돌리고 그 실제 마스터 역할을 하는 거를 킬시켜도 핫스탠바이로 있던 노드가 실시간 테이크오버를 하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재밌는 테스트긴 한데 그걸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하둡 버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패치를 하다가 장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그런 업그레이드나 패치는 얼만큼 쉽고 그리고 그거를 검증된 방식으로 네. 그 패치하는 그런 패스를 찾아가느냐 그거 관련된 것도 굉장히 그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추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에 유입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추적하고 거버넌스 할 건지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 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둡에 예를 들어서 스쿱으로 RDBMS에서 하둡에 데이터가 오고 네. HDFS에 뭐 로그 파일이 올라오고 일단은 HDFS에 올라오고 나서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 관련된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가 왔는데 네. 이걸 가지고 분석 마트를 만들 때 분석가가 어떤 요구를 했죠. 어떤 조건으로 데이터를 나눠주세요. 네네. 네, 이 조건으로 고객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조건을 주고 데이터가 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기될 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그 실제 설정된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추적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현재 데이터를 딱 보면 이 데이터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족보를 보는 네.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계 관련돼 가지고. 네네. 네네. 이게 아까 스쿱 말씀하신. 네. 네네. 이게 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흔히 쓰는 툴인데 네네. 또 막상 제대로 쓰려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판단에 대한 근거도 있는데 우선은 하둡을 도입하신다라는 거는 용량에 대한 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처음에 하둡 용량 산정할 때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둡에 담기는 데이터의 90%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정복에 있는 데이터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정복에는 다 압축이라는 기능으로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하둡에 데이터가 담길 때 우선은 압축이 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둡에서도 압축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지원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거는 용량 산정을 하실 때 하둡에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가 얼만큼이다라는 걸 보실 때는 반드시 DB 사이즈를 먼저 보시게 되는데 네. 그 DB 사이즈는 압축을 고려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실제 사이트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이트는 이제 엑사데이터를 쓰고 계셨는데 정보계를 그렇게 구축을 하셨는데 네. 하둡으로 처음에는 용량 산정 때문에 쌈 파일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플레인 텍스트로 내렸는데 30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왜 크지 봤더니 그 데이터 자체가 특정 컬럼만 변경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컬럼은 동일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은 컬럼 기반으로 압축을 하면 굉장히 압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5배, 10배, 30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거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관하실 때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을 두 가지를 다 공히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ETL 툴을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하둡에서 제공하는 CLI 방식의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해야 될 걸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고객사에 가서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우선 첫 번째는 지금 하둡에서 그 데이터를 얼만큼 변환을 하실 건지를 먼저 여쭤봐요. 네. 왜냐하면 ETL 툴의 가치는 수집에 대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가치는 데이터 변환을 얼만큼 그렇죠. 편하게 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가 편하냐인데 네네. 흥미로운 거는 하둡의 데이터를 담는 그런 고객사 중에는 대부분 1대1로 가져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하둡에서 데이터 변환을 하긴 하지만 그게 기존의 상용 ETL로 굉장히 복잡하게 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ETL을 하둡까지 확장을 했을 때 비용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갖고 계신 ETL 서버의 캐파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ETL 서버를 쓴다라는 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ETL 서버로 데이터 한번 내려왔다가 그렇죠. 그게 DB로 가는 경우들이 자주 네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ETL 서버는 현재 남아있는 가용한 디스크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30배로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가 네. 이 기존 ETL 서버의 일반 디스크의 30배 압축이 풀려서 내려오면 네. 기존 디스크에서 핸들링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기존 그런 ETL 서버는 분산 파일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핸들링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쿱을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저 5가지를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접속 정보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네. 보통 스쿱 관련된 예제나 이렇게 학습을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보통은 ID 패스워드를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다 노출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방식은 절대로 기업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에 대한 ID 패스워드를 다 노출한다라는 거는 그건 쓸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회피를 할지를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네. 뭐 네트워크 보안 그러니까 부하 관련된 부분. 이건 뭐냐면 보통은 하둡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몇십 테라가 내려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기존에 쓰시던 네트워크망을 쓰시면 그 네트워크망에 몇십 테라의 부하가 네. 시간적으로 분산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걸려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 처음 테스트 작업할 때 그냥 텐지망에 부하를 걸면
기존의 다른 작업들이 영향을 받게 예, 되는.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존에 갖고 계신 정보계와 하둡 장비를 다이렉트로 네트워크를 하시거나 네. 그 폐쇄망으로 쓸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할 거를 네, 제가 네.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키마가 하둡으로 오면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파티션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파티션과 하둡의 파티션이 틀린 부분인데 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작업을 하시면 테이블 1개, 2개, 10개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몇백 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객사에서 한 600개 테이블에 대한 거를 스쿱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 툴 같은 거를 만들어 드렸는데 네. 그런 자신만의 툴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접속 정보의 보안을 고려하는 네네. 거, 요거 좀 예, 사례 보안 좀- 관련돼서는 네. 우선 그 흔히 이제 하둡 클러스터를 커베로스라는 보안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시거나 그걸 안 하시더라도 DB에 대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바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바 키스토어라는 방식을 쓰고요. 그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보시는 저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네. 예, 특정한 그런 파일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암호화돼서 아, 저장이 되고 네. 암호화된 파일을 HDFS의 특정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특정 위치에 올려놓은 그런 파일을 스쿱에 저런 거를 쓰실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호화 파일을 그 크레덴셜이 어디 존재한다라는 거를 HDFS에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하시고요. 엘리어스명 같은 걸 주시면 쉘이 돌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쉘이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보보안 같은 데 팀에서 뭔가 이렇게 보안 관련된 이슈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그리고 유용한 거네요. 네. 그리고 오픈소스에 있는 것들이 저런 게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예, 유저 가이드나 보시면 네. 그렇게 꼼꼼히 보셔야지 그걸 네. 찾아가실 수가 있는데 네. 구글씨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구글에 물어보시면 네. 3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제가 커스텀하게 만들었던 ETL 도구 했던 거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편한 게 엑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엑셀에 그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특정한 순서대로 내리는 거를 뭐 오라클이건 그게 다른 DB가 되건 네네. 그거는 다 금방 하시고요. 그거를 엑셀 포맷에다가 집어넣고 나면 그걸 가지고 하둡에 만약에 600개 테이블을 옮기셔야 되면 600개 테이블을 만드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데이터 타입이 틀리고 하둡에서 쓰이는 데이터 틀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매핑 테이블 같은 거를 갖고 있다가 자동으로 해서 DDL을 생성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운영 테이블에 뷰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보안 목적이든 아니면 어떤 스쿱의 제약상이든 뷰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뷰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거를 다 타이핑 하실 수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면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 안 하시겠다고 할 겁니다. 예.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스쿱에 쓰이는 쉘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쉘까지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그 본인만의 그런 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툴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하면서도 네.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좀 배웠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둡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스쿱으로 고민을 하신다면 예, 저런 자신만의 툴을 네. 그게 뭐 그 엑셀에서 VBA로 코딩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VBA 코딩이 편해서 그걸 했는데 익숙하시면 파이썬 같은 거를 해서 그냥 서버 사이드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하도 자기가 익숙한 거를 네. 쓰면 예, 되는 거죠. 편한 네. 툴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 특히 어떤 마트 작업 같은 걸 할 때 보면 보통 하둡에 로그성 데이터가 담기면 그 로그성 데이터는 기준 테이블, 코드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네. 그 코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배치나 근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내리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둡에서 하이브나 스팍에서 하이브 퀘리나 스팍에서 하이브 관련된 걸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오라클 테이블과 직접. 온라인으로 조인을 하거나 데이터를 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또 오라클이 별도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실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썼던 그런 이제 실제 화면이 네네.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분석가 큰 분들. 문제죠, 이게.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네. 결론적으로는
분석가가 쓰기에 얼만큼 편한 시스템이냐가 네네. 또 중요한 그런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팩터가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과 얼만큼 유연하게 연계를 할 거냐라는 측면이 있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셋 중에 하나가 데이터 가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가상화라는 컨셉을 쉽게 설명드리면 분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실제 필드 나가면 그분들은 데이터가 하두베 있건 노에스큐엘에 있건 DB에 있건 오케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기존에 내가 쓰고 있는 툴에서 편하게 기존 방식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면 만족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기존에 수없이 만들었던 리포팅 장표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 입장에서도 하도 플랫폼이 도입이 됐다고 장표를 새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거부감이 있고요. 그렇죠. 그게 곧 코스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아.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데이터 가상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네. 되고 최근에 그 국내 기업들이 아까 그 질문 중에도 잠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저 데이터 가상의 관점에서 문의를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팀에서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겠네요. 지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익숙한 오라클 SQL을 가지고 네. 그게 오라클 DB건 하드비건 노에스QL이건 상관없이 네네. 하나의 오라클 SQL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걸 이제 오라클은 개념적으로 저걸 이제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점,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업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현업 부서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익숙해 있던 그냥 SQL, SQL 그렇죠. 이걸로 이참에 하면 예, 되는 거죠. 예. 백엔드가 바뀌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가 분들이 가장 낮게 내려가는 레벨은 SQL까지가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하까지 내려서 인프라 작업도 하시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제가 뵙긴 했는데 굉장히 손에 꼽아야 됩니다. 예. 네. 자, 실제 어떤 사례 들어갈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쿼리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흔히 이제 분석계 쪽은 TPC DS라는 걸 기준으로 쿼리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코드 테이블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두고 좀 양이 많은 트랜잭션이나 이런 테이블들은 하드베에다 두고서 테이블을 6개 이상 동시에 조인하는 그런 쿼리를 네. 그 기존에 썼던 오라클 SQL 그냥 그대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드비라는 플랫폼이 들어왔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실제로는. 네네. 이제 그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오라클에 대한 SQL 모니터링 할 때 쓰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요. EM. 네.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EM이라는 걸 통해서 하드비라는 플랫폼이 새로 들어왔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SQL 모니터링 하실 때 네. 하드브로 날아가는 것도 EM으로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EM에 날아가는 걸 보면 기존에 오라클 플랜 떴던 거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옵티마이저가 이제 특히 이제 12C 옵티마이저가 네네. 사용자가 SQL을 날리면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SQL이 오라클 테이블인지 하둡인지 하둡이면 하이브인지 아니면 HDFS에 있는지 아니면 HBase에 있는지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게 SQL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둡 쪽으로 날리고요. 그러면 하둡 쪽에 이제 빅데이터 SQL이라는 대문이 뭐 임팔라 대문이나 하둡 대문처럼 각 노드마다 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드마다 떠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스마트 스캔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네. 하둡에서도 동일하게 네. 스마트 스캔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고성능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오픈소스에서 일일이 자기가 이거 다 찾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일단은 기존에 있는 SQL을 쓰실 방법이 없고요. 왜냐면은 네네. 그 오라클에 있는 그 많은 펑션이나 그런 SQL에 대한 그 오라클을 보면 저도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현묘한 SQL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 이렇게도 처리하는구나. 그리고 네. 이제 저희 그 사내에 오라클 튜닝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이제 COE 팀 분들이 네네. 계세요. 그분들이 또 튜닝하셨던 거 보면 완전 다른 세계거든요. 네. 근데 그런 SQL이 하드베에서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완전 별도의 기술이 있고 별도의 SQL 하드를 익혀야 되고 제약사항이 있으면 하드베에서 뭔가
그걸 이렇게 코딩을 한다든지 UDF를 짜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보안. 네. 보안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흔히 그냥 쓰시는 하둡을 기본적으로 설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안전한 네트워크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드셨어요. 아, 네.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굉장히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다라는 가정은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흔히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세미나 하면서 하둡 보안 세미나 같은 거 하면 하둡 해킹 데모 같은 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거든요. 네네. 하둡이 있으면 몇 단계를 거쳐서 하둡에 RM-RF를 날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로 실제 그 하둡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굉장히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그 하둡을 굉장히 심하게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 MIT에서 개발한 전통적으로 지금 쓰고 계신 커베로스라는 인증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인증 프로토콜을 하둡 내에 구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혹은 특정 하둡 서비스가 정상적인 서비스인지를 인증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프린서펄이라고 해서 내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에 대한 팔로시를 등록을 하고 네. 그 사람이 키를 다시 받아요.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한번 등록하고 정상적인 사용자인데 키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 키를 한시적인 키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24시간 이내에 쓸 수 있고 뭐 일주일 이내에 익스파이어 되는 그런 키를 갖고 있다가 작업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24시간 동안은 그 키를 쓰고요. 24시간이 지나면 그 키가 없어져요. 그러면 네. 다시 키 이닛에서 키를 받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용자라는 거를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화 하면 그 ETL 계정으로 쓰는 그런 굉장히 안전한 계정 같은 경우는 그게 어차피 기존에 정보계 하실 때도 네. 그 ETL 계정 계속 쓰셨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일반 사용자 계정이냐 어플리케이션 계정이냐에 따라 그 운영 시스템에서 계정 정책이 아예 틀려요. 네네. 그 일반 사용자는 뭐 60일마다 암호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틀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둡에서도 쓰는 그런 계정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등록해 놓고 또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팁들이 있는데 네. 이제 실제 그런 거를 적용해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가상화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하둡을 썼을 때 또 요즘 컨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서 변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는 정보계나 그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API 레벨에서 다른 사용자가 붙었을 때 A 사용자는 그 컬럼을 다 보고요. 네. B 사용자는 특정 컬럼은 못 보게 하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렇게 하는 기술인데 그게 보통 지금은 하둡에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하둡에 제가 아까 시간상 말씀 안 드렸는데 2015년에 개발된 기술 중에 하나가 쿠드, 레코드 서비스, IBC 세 가지가 있는데 네네. 레코드 서비스라는 영역이 하둡 레이어에서 데이터 리덱션과 그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센트리라는 데이터 권한 관련된 레이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프로덕션으로 쓸 것까지는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법으로 네. 저 쓰는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던 팔러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게 오라클 테이블이건 하둡에 있는 테이블이건 관리자 입장에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동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값이면 카드 번호라면 카드 네. 번호의 그 열쇠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네. 보이지만 않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권한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보통 하둡에 있어서의 권한 관리 체계는 파일 시스템의 권한 관리 체계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이제 익스텐디드 ACL이라고 해서 HDF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 권한 체계 플러스 왜냐면은 보통 파일 기반의 권한 관리 체계는 소유자, 그룹, 아더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뭐 755, 644 그렇죠. 이런 식으로 권한 관리 체계를 가져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그룹 사용자는 아닌데 다른 그룹에 있는 사용자인데 그 사람만 그 폴더를 리드 권한을 주고 싶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익스텐디드 ACL이라고 HDFS 쪽에 하둡이 진화되면서 새롭게 나온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이 권한 관리 체계를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네네. 그게 데이터베이스 관점, 테이블 관점, 컬럼 관점까지.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특정 사용자는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용자는
그 테이블 중에서도 특정 컬럼은 빼고 보도록 네, 하는 네. 거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저게 그 재밌는 게 오라클이 같이 만들고 있는 오픈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 센트리라고 해서 클라우데라와 오라클이 같이 또 다른 회사에 있는 분들이 같이 만들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 프로젝트이 조금 더 진화해서 이제 레코드 서비스라는 하둡 영역에 HFS 레이어에 하나 아예 올라가게 되고 향후에는 저 레코드 서비스 위에 그게 하이브건, 임팔라건, 스파기건 네. 다 같이 쓰는 레이어로 올라가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들어가죠. 네, 제가 그 오늘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또 그 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거든요. 네네. 네, 지난 3년 동안 쌓여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말씀을 빨리 드린 부분도 있는데 네. 못 드린 부분도 있어서 좀 네. 아쉽기도 한데요. 네네. 3시간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예. 아, 그러지 말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토크아이티에 네네. 이런 것들 좀 평소 가끔씩 이제 칼럼 같은 걸 써주세요. 아, 예. 예. 거창한 칼럼이 아니라 이런 거 써주시면 네. 이분들이 또 저희가 이 메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네.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예. 네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음.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네. 그냥 하둡, 그냥 노에스켈이 아니고 음. 우리 업무에 맞는 그렇죠. 하둡과 노에스켈인지를 판단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RDBMS에 그 어드밴스 어널리틱 기능만 애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도 있어요. 네네. 굳이 하둡 노에스켈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네. 하둡을 도입을 할 때 더 이상 이제 그 하둡 기술 자체에 너무 본다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고객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얼만큼 더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운영 관점에서 편하게 쓸 수 있냐라는 거고 네네. 여기에 가장 큰 고객분들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하둡이라는 거를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거나 하둡 기반으로 뭔가 솔루션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둡 기반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딜리버리 했을 때 이 하둡 인프라에 대한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그 하둡 클러스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둡 운영 인력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고객분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있는 분이 하둡을 완전 딥다이브하게 공부해서 운영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맨바닥에 헤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굉장히 많은 레슨런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네네. 그래서 어드민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영을 하실 때.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보다는 데이터 쪽으로 동일하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어떤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걸 우리 비즈니스는 어떤 타임라인으로 어떤 응답 시간으로 네네. 어떤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로 얼마만큼 실시간으로 맞춰가면서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실은 저희가 프로젝트 하다 보면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파일 형식부터 시작을 해서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을 보는 거지 그 밑단에 돌아가는 거를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네. 정보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DB 코어를 공부하는 건 너무 늦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통합 관점, 연계 관점, 스킬 관점, 보안 관점에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고객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 이런 4가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기술들을 찾아보시면 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네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